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경향 및 유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훈석 교수입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의 인문계열 논술은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이 올해부터는 논술 100%가 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논술 시험에서 다룰 평가의 내용은 국어, 사회, 이 사회에는 역사와 도덕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국사 영역들이 논술 시험에 포함이 되는 주요 내용들입니다. 시험 시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총 100분이 주어지고 이 100분 동안에 통상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은 크게 나누어 봤을 때 4가지 정도로 우리가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는 공교육 기반형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또 교과과정 기반,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 기반이라고 하는 중요한 특징이 있고,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또 분석한 내용을 실제 생활 또는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그런 적용형의 문제가 있고, 그 자유로운 형식으로 학생들이 답안을 쓸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답안의 어떤 형식이라든지 수사라든지 화려한 문체라든지 이런 거를 평가한다기보다는 답안의 내용을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고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다는 말은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적으로 성실히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치룰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뜻이고, 저희가 항상 매년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출제 패턴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고, 문제의 난이도도 매년 저희가 일정하게 유지를 해서 문제 패턴과 또 문제의 난이도를 저희가 매년 최대한 일관되게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기반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인문사회 교과, 즉 한국사를 포함해서 이 인문사회 교과를 통합적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종합을 해서 교과 과정 또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기반한 또는 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그 범위에서 저희가 이제 문제를 출제를 하고요. 텍스트 분석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어진 어떤 그 제시문들을 학생들이 쭉 읽고 그 제시문들을 분석을 하고 또 그래프라든지 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런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어떤 문제, 사회 문제라든지 또 현실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중요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적용을 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또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로 평가를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문제는 저희가 매년 이 3가지 유형으로 통일을 해서 학생들이 비교적 그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또 어떤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사전에 예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가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문제 유형이라고 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요약형이 있고, 두 번째는 평가와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대안 제시형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은 성균관대학교 논술 인문계 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인문계 논술 성균관대학의 인문계 논술은 이 3가지 유형으로 매년 일관되게 그 문제가 구조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유형인 그 요약형은 인문학과 또 사회과학 분야의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교과 과정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우리 출제진이 이제 검토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그 인문사회 분야의 주제에 대한 견해 또는 이론 이런 것들을 담은 그 텍스트를 글들을 저희가 이제 제시문 형태로 주고 이 제시문들을
상반되는 그 입장으로 분류하고 그 각 입장을 요약하는 요약해서 서술하는 이제 이런 그 문제 유형입니다. 제가 올해 2023년 모의 논술 문제를 가지고 충분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1번 요약형은 주어진 제시문들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그 제시문들을 상반된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요약해서 서술하는 그런 능력을 평가합니다. 두 번째 평가 및 설명형이라고 하는 것은 통계표라든지 또 그래프라든지 이런 그 자료 또는 어떤 특정 사례 이런 그 자료들을 쭉 제시를 해주고 이런 통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또는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들 또는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들로 구성된 그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한쪽 입장을 비판하거나 또는 그 두 가지 입장을 모두 반박하거나 하는 이런 그 자료를 활용해서 그 자료에서 얻어지는 또는 읽을 수 있는 어떤 현상 또는 그 어떤 결론, 잠정적인 결론 또는 추론 이런 것들을 문제 1에 등장한 어떤 특정 입장이라든지 또는 두 가지 모든 그 견해나 입장들을 연결지어서 비판하고 또는 지지하고 하는 이런 능력을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유형 2는 다양한 자료, 또 통계표, 그래프, 또 사례 자료 이런 다양한 자료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이 반드시 이제 수반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인 대안 제시형은 저희가 그 논술 전체를 아우르는 전체 주제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또 현안, 어떤 사회적 현상 이런 것들을 이제 준 다음에 이 현상 또는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해결책이 더 효과성이 크다든지 또는 더 타당할 것 같다든지 하는 것에 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3은 또는 유형 3은 그 유형 1, 즉 문제 1과 또 유형 2, 즉 문제 2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주어진 현실 문제 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또는 해결하는 어떤 입장이나 전략 또는 정책 이런 것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어떤 근거라든지 또 자기의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타당화하는, 합리화하는 이런 논거들이 제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 서술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1과 문제 2 또는 유형 1과 유형 2에 등장하는 제시문, 자료,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그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그 주어진 특정 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사회 현상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의 요구입니다.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번 2023년도 저희 모의 논술 문제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고 또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그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들 가운데 하나인 인간 행위의 이성적 기초와 감정적 기초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행위가 이성에 기반한 것이냐 아니면 감정이 인간의 행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냐에 관한 이런 다양한 자료 또 제시문 또는 어떤 견해나 입장을 담은 그 글들을 저희가 이제 발췌를 하고 또 일부 수정하거나 통합을 해서 편집을 해서 제시문의 형태로 우리가 이제 주고 이 제시문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그 다음 문제들을 쭉 이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저희 성균관대 인문계의 논술 시험은 이 모의 논술도 마찬가지인데 이 어떤 하나의 주제 또 논술 전체를 아우르는 그 전체 주제 하에서 세 개의 문제가 서로 내용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문제를 구조화하고 요약형 즉 유형 1, 그다음에 평가 설명형 유형 2, 그다음에 대안 제시형 즉 유형 3을 저희 과거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과 일관되게 그 기존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2023년 모의 논술 문제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평가의 내용은 제가 앞에 잠깐 설명드린 대로 학생들의 문해력 또는 독해력 즉 그 제시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시문의 핵심 주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느냐, 즉 이 문해, 독해 능력 이게 이제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내용이고, 또 단순히 제시문들을 이해하고 독해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그 자기가 이해한 또는 분석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런 비판적 사고를 토대로 해서 문제 요구에 맞게 자기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느냐,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가 되겠죠. 그리고 그 유형 2에서 다양한 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또는 사례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분석해서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런 그 자료 해석 능력 이런 것들이 쭉 체계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전체 그 논술 시험에 이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논술 시험에서 학생들의 답안을 저희가 평가할 때도 앞에서 말씀드린 핵심 평가 내용과 일관되게 몇 가지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가장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평가 항목은 그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의 답안을 학생이 충실히 작성했는가, 이게 우선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평가 그 기준들 중에 이 문제 해결이 잘 이루어졌는가, 즉 발문이 요구하는 답안이 그 학생이 작성한 글에 충분히 그 발문이 요구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이 부분이 50%를 차지하고 나머지 20%는 학생이 작성한 글이 논리적이고 또 체계적으로 잘 구성이 되었는가, 그래서 논리적 글쓰기 또 체계적 글쓰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평가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논술 시험이기 때문에 표현이라든지 어법을 준수하면서 답안을 작성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이고, 나머지 15% 정도는 단순히 제시문이나 자료에 등장한 어떤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런 자료의 내용과 또 제시문들의 내용을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해서 그러한 이해를 기반으로 어떤 창의적인 그런 답안들을 제시하는가, 특히 유형 3에서 그 요구하는 것은 학생으로 하여금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 중에 어느 한 입장을 선택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그 자신의 선택을 어떻게 정당화하는가, 그래서 단순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것에 더해서 그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창의적인 사고 또 비판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잘 담겨 있으면 그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이 네 가지 정도의 기준으로 저희가 그 답안을 평가하고, 답안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겠죠. 학생들 금방 짐작할 수 있듯이. 그래서 이런 그 답안의 다양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감안해 보면 그 2번과 3번, 4번 이 각각의 상대적 비중은 그 모의 논술 또는 논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안이 무엇인가, 즉 문제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2, 3, 4번의 상대적 비중은 그 문제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이 2번, 3번, 4번은 이게 고정되어 있다고 보기보다는 문제의 요구 또
발문의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이 2, 3, 4번을 합해서 약 한 50% 정도가 평가되고 가장 큰 비중, 평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그 문제가 요구하는 그 답안을 또는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충분히 기술하였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평가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문항별 배점도 그 문제 유형마다 이제 저희가 조금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 통상 저희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은, 그리고 올해 모의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형, 저희가 문제 1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유형, 즉 제시문들을 그 핵심 주장에 따라서 상반된 두 개의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그 요약하는 이 유형이죠. 그래서 문제 1이 40점, 그다음에 다양한 그 자료들이요, 통계표라든지 그래프라든지 또는 사례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자료에 등장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해서 그러한 이해와 해석을 바탕으로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비판하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하는 논리를 잘 구성하는지, 이걸 이제 보는 문제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2도 40점의 배점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실 적용형 또는 그 자기의 입장을 정하고 자기의 그 어떤 선택을 내리고 두 가지 입장 중에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체계적이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서술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3번 문제는 모의 논술에서 20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실제 저희 논술 시험에서는 이 배점 역시 그 문제의 구조라든지 또 문제의 요구라든지 또 전체 모의 논술 그 시험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런 몇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배점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문제 1과 문제 2가 상대적으로 많은 배점을 차지하고 문제 3이 조금 상대적으로 적은 배점이 이루어지는 이 형태는 크게 그 변화 없이 쭉 유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여러분 좀 고려하실 사항은 이 배점과 관련해서 문제 1이 40점의 그 점수가 주어지는 것은 아마 크게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문제 1에 주어지는 40점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문제 2의 경우에 제가 앞에서 40점이 그 배점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2는 이것 역시 그 문제의 요구가 무엇인가 또 그 발문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게 그 몇 개의 작은 단위로 쪼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가 단순히 하나의 물음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두 개나 세 개의 물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그 쪼개져 있는 작은 문제에 따라서 또 배점이 주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문제 2가 두 개의 작은 문제로 그 구조화됐을 때 각각에 대해서 20점씩 또 점수가 주어진다.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앞에 배점표로 돌아가서 문제 1과 문제 3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0점과 20점의 배점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 2의 경우에는 전체로 40점이 주어질 수도 있고 이걸 작은 문제로 쪼개서 쪼개진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배점이 균등하게 주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2023년 모의 논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저희 인문계 논술 시험의 구조와 문제 유형들 그리고 전반적인 고려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모쪼록 학생들이 저희 성균관대학교 논술 시험을 잘 이해하고 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 시간에 이어서 지금부터는 저희 2023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 논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해설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023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 논술 문제는 인간 행위의 이성적 기초 대 감정적 기초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구조화되었습니다. 인간의 행위가 이성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감정에 기초한 것이냐 또는 이성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인지 또는 감정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지 이 문제에 관한 논의 또는 논쟁 그리고 다양한 입장이나 견해들은 여러분 고등학교 통합사회 그리고 생활과 윤리 경제교과서 등에서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해서 매우 친숙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그 통합사회와 그 생활과 윤리 이 교과목들에서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거로 인간의 이성 또 인간의 감정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서요. 그다음에 동양과 서양의 윤리 사상을 비교할 때도 이 인간의 그 이성 또 인간의 감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견해들이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 또 인간이 사유하고 행위를 실행하는 그 근본적인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 인간의 사유와 행위들이 무엇을 토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고교 교과서에서 체계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여러분 실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이해를 하겠지만 경제 교과서에서 이 시장과 소비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 그 소비의 어떤 합리성 또 이성에 기초한 소비자의 판단 또 감정에 기초한 소비자들의 선택과 결정 판단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의 구체적인 이슈들과 관련지어서 이 인간 행위의 이성적 기초 대 감정적 기초라고 하는 저희 모의 논술 문제의 전체 주제가 고교 교과서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저희 그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논술 시험의 그 전체 구조를 설명한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2023년 저희 인문계 모의 논술 문제 역시 3가지 유형으로 저희가 그 문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또는 유형 1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 요약과 설명을 주로 요구하는 이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4가지의 제시문을 고교 교과서라든지 관련 도서라든지 이런 다양한 자료들을 쭉 분석을 해서 이 4개의 제시문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이 4개의 제시문들을 학생 여러분이 잘 읽고 또 정확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서 인간의 행위가 무엇에 기초하는지에 관한 2가지 그 상반된 견해로 분류해내고 그 분류한 각 입장을 학생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요약하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1은 항상 저희 성균관대학교 논술 인문계 논술의 경우 문제 1은 그 제시문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읽고 일단 정확하게 2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래서 그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 그 분류를 바탕으로 해서 각 입장의 논지를 이제 학생들이 잘 체계적으로 요약을 하면 됩니다. 이 문제 1에서 좋은 답안 작성의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제시문 1부터 4, 즉 4가지 제시문은 이성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그 2개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즉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이 각 제시문의 중심 주장 또는 논거, 논지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정확하게 포착을 해서 인간의 행위는 이성에 기초한다 또는 이성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라고 하는 그 입장과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즉 감정이 그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그 힘이다라고 하는 2개의 입장으로 이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각 입장에 속해 있는 제시문들, 즉 4개의 제시문들 중에 어떤 제시문들이 앞에서 얘기한 이성에 기초한다는 입장과 감정에 기초한다는 입장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연결시켜서 이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하고 또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해가지고 각 입장을 요약하는 이제 그런 답안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희 23년 모의논술 문제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가지 제시문들 중에 제시문 1과 제시문 4는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한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제시문들이고, 인간의 행위는 이성에 기초한다, 즉 이성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 라고 하는 입장은 제시문 2와 제시문 3에 등장하는 주장들, 논지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보시면 제가 화면에 이렇게 쭉 요약해 놓은 내용들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인간의 행위에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 제시문 1과 제시문 4의 경우는 이 서로 이게 감정이 중요하다, 감정이 인간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같지만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논거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주장의 근거는 서로 관련성은 있으나 다른 어떤 논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2개의 제시문이. 그래서 제시문 1 같은 경우는 감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욕구의 발동, 그리고 그 욕구가 충족되어 있느냐 또는 충족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이게 발생하고 변화하는 것이고, 감정은 그 생물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제이다. 즉 생물학적 존재로서 또는 더 쉽게 얘기하면 동물로서 인간 역시 이 욕구의 발동과 충족 여부에 따라서 발생하고 또 변화하는 이런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그 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본원적으로 따라서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심지어 철학자들이 이성의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우리 인간 사회의 윤리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 감정적 경험에 기초한다. 그래서 이 2가지의 핵심 주장 또는 논거를 가지고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견해를 이제 펼치고 있는 거죠. 제시문 4의 경우도 인간 행위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제시문 1과 마찬가지이지만 그 세부적인 논지를 여러분이 잘 분석을 해보면 제시문 1에 등장하는 논지와는 약간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즉 제시문 4 같은 경우는 인간 사회에서 이 객관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객관적 옳음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뭐가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서 도덕 또는 윤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떤 객관적 기준을 정해놓고 또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악을 논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견해를 펼칩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이 또는 어떤 행위를 실행하는 개인이 어떤 행동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감정의 다름 아니다. 그러니까 요점은 우리가 어떤 도덕 또는 윤리 이런 거를 얘기할 때 그게 다분히 이성적이고 어떤 많은 사유와 사고를 수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시문 4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사실 타당치 않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에 대한 어떤 객관적 판단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도덕이나 윤리를 이런 어떤 이성에 기반해서 또는 이성에 기초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놓치는 것이 많다 또는 정확하지가 않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제시문 1과 제시문 4를 핵심 논지로 요약을 해보면 제시문 1은 화면에 등장하는 그 2가지 어떤 주장들이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논지가 있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인간은 동물이다. 따라서 이 생물학적 존재로서의 인간
지니는 어떤 본원적인 특징에 초점을 두고 이 동물적인 생존 차원에서 우리가 행하는 여러 행위들 이런 데서 출발을 해서 또 인간의 문명사적 또 윤리적 행위까지 이 주장의 범위를 넓혀서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 주장을 이제 펼치고 있는 것이고, 재심은 4 같은 경우는 도덕 판단이라고 하는 특정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도덕 판단에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 제기에 기반해서 객관적으로 옳다 또는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룬다고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결국에는 개인이 어떤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느끼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느끼는지를 반영하는 어떤 감정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4개의 제시문 중에 제시문 1과 4를 하나로 묶어서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한다 또는 감정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분류를 이제 하면 제대로 된 분류가 될 것이고, 그 분류를 토대로 해서 제시문 1과 4의 핵심 논지들 또 그 주장의 근거들을 학생들이 잘 파악해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요약 서술하면 좋은 점수를 이제 받을 수 있겠죠. 제시문 2하고 3은 제시문 1과 4와는 달리 인간 행위에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는 이성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입장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제시문 1, 4와 마찬가지로 제시문 2, 3 역시 이게 이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 동일한 입장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지만, 그 각 제시문에 등장하는 핵심 주장들은 역시 관련은 있지만 다른 주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시문 2는 인간은 동물과는 달리 그 삶을 영위하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한 어떤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존재이고, 인간 사회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세계와는 달리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자기의 행동을 실행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게 번영하고 또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윤리적 문제들을 고려하는, 그렇죠? 이런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 사회는 단순히 동물들이 자기만 배불리 먹고 또 자기만 편안하게 어떤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함께 사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어떤 그런 윤리적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런 공정성 또는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을 기초로 인간 사회가 유지되고 이게 그 발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펼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 그 공정함을 추구하는 또는 공정함을 실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윤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이성의 작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내리는 윤리 판단 또는 어떤 윤리성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인간이 이성을 토대로 행동을 실행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제시문 3의 경우도 인간 행위에서 이성을 강조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제시문 3에 등장하는 핵심 주장은 인간은 이성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또 자신과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주체성 그리고 자결성 이런 것을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켰을 때 뭐 기쁨을 느끼고 또 어떤 긍정적인 정서를 느끼고,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즉 자기의 소망이나 자기의 희망 자체가 그것이 합리적인가를 따져보게 되어 있고, 이 자기의 소망이나 욕구가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체계, 즉 무엇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지 않은가에 관한 가치 체계에 따라서 다분히 이성적인 판단을 내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재심문 2는 요점은 인간은 동물과 다르고 인간의 행위는 결국 함께 사는 사람들이 이익을 나누고 공정함을 추구하고 실행하면서 그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이런 공정함을 추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윤리적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고, 이 윤리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그것이 인간 이성의 작용이다라고 하는 논거를 가지고 있고, 재심문 3은 인간을 이성적 존재라고 전제하고 이 이성적 존재로서 인간이 지니는 어떤 본질적 특징, 이것을 소비라고 하는 또는 소비자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 맥락에 적용을 해서 인간이 합리성에 따라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선택과 판단, 행동을 책임지는 그런 주체적이고 자결성을 지닌 존재다라는 이 점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재심문 2와 3도 이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입장으로 묶이지만 각 재심문에 등장하는 핵심 논지는 다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 1의 경우에 올해 모의 논술에서 기본적인 독해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핵심 내용을 이해하고 분류하고 또 요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고, 각 재심문의 입장 그리고 중심 논지 또 그 주장의 논거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같은 입장에 속하는 두 개의 재심문들을 하나의 어떤 통합된 글로 잘 요약 정리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재심문 각각의 내용을 굉장히 잘 요약하기는 했는데 이 하나의 입장에 함께 속하는 두 개의 재심문들을 유기적으로 잘 연결 짓지를 못하고 또는 이걸 체계적으로 종합하지 못하고 단순히 각 재심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데 그친다. 이렇게 되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저희 모의 논술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본 논술 시험에서도 이 기준은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문제 1에서 여러분이 그 답안을 작성하면서 그 논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은 입장으로 그 묶인 또는 분류된 재심문들 사이에 어떤 미세한 그 논점에서의 차이, 또는 핵심적인 주장에서의 어떤 미세한 차이, 또는 어떤 세부적인 차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 1의 채점 등급도 저희가 매년 일관된 기준을 저희가 적용을 해서 학생들이 그 혼선을 빚지 않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1의 채점 등급은 A부터 F까지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가장 좋은 답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위 A 답안은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대로 재심문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들을 두 가지 입장으로 제대로 분류를 하고 각 입장 내에 그 재심문들의 차이점까지 이걸 잘 고려해서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종합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 서술한 답안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테고, C 같은 경우는 재심문들을 두 개의 입장으로 맞게 분류를 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 입장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하기는 했는데 그 단순히 재심문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는데 그치고 그 재심문들을 종합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또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두 입장의 핵심 논지를 잘 대비시키지 못한 경우에 그때는 그 좋은 점수를 받기가 이제 어렵겠죠. 나머지 등급에 대한 세부 설명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문제 2, 또 유형 2라고 부르는 두 번째 문제는 두 가지의 그 통계 자료를 저희가 이제 제시를 하고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분석해서 자료에 등장한 현상을 여러분이 잘 파악한 다음에 그 자료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특정 현상 또는 그 자료가 시사하고 있는 어떤 결론 이런 것들을 문제 1에 등장한 두 개의 입장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키고 또 적절하게 해석을 하고 하는지를 이제 보는 문제이죠. 올해 모의 논술에서 문제 2는 그 어떤 가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A국이라고 저희가 부른 이 가상적인 나라의 축산시장 변화 그 추이를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 자료인 자료 2는 또 다른 어떤 가상의 국가인 B국의 그 도시별로 어떤 그 여러 가지 아무튼 식품과 관련된 그 지표들을 이제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2에서 요구하는 것은 자료 1과 자료 2가 각각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각 자료가 즉 자료 1과 자료 2가 각각 문제 1에 등장한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를 이제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성이 인간 행동에 중요한 그 토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쪽을 지지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자료인지 이걸 이제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셔야 되겠죠. 이 두 자료를 각각 여러분이 해석하셔서 이 A 국가, B 국가에서 나타난 어떤 현상 또는 그 자료가 시사하고 있는 현상을 인간의 이성적 또 감정적 행위하고 연관지어서 문제 1의 어떤 입장과 관련되는지를 여러분이 쭉 파악하고 이런 문제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료 1과 자료 2를 여러분 답안에서 각각 해석하고 즉 자료 1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자료 2가 무엇을 보여주는지를 해석해서 답안에 기술하고 각 자료에 등장한 어떤 현상 또는 어떤 잠정적인 결론 또는 시사하는 바가 문제 1에 등장한 그 상반된 두 입장과 어떻게 관련된다라고 하는 그 추론의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답안에 제시를 해야 됩니다. 자료 1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료 1은 그 A 국가라고 하는 가상의 나라에서 축산시장이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하는 그 축산시장 변화 추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대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A국의 국내 생산량, 돼지고기 국내 생산량은 큰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약간의 변동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A국의 국내 돼지고기 생산량에는 큰 차이가 없다. 여러분 이걸 이제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A국의 돼지고기 수입량, 즉 해외에서 수입해 들여오는 돼지고기의 양이 2017년에는 42만 8천 톤쯤 됐다가 이게 상당 정도 감소하고 2018년에 2019년에는 그 감소가 계속 추세가 이어지다가 2020년이 되니까 거의 원래 수준으로 그 해외 또는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제 복구가 되는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표에서 보시면 이 2017년에서 2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국내 돼지 전염병 발생 건수는 전부 0건입니다. 그러니까 A국의 국내에서 돼지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A국이 돼지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수입국에서 돼지 전염병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봤더니 여러분 2018년에 주요 수입국에서 2건이 발생을 했고 19년에는 또 5건의 돼지 전염병이 발생했다. 이걸 여러분 아실 수 있죠. 그리고 20년에 오면 다시 주요 수입국의 돼지 전염병 발생 건수가 0건으로 이제 줄어들죠. 맨 마지막 그 표에 제시된 자료를 보시면 이것은 A국 소비자들이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한 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수입된 돼지고기가 아니고 A국에서 생산한 국산 돼지고기를 각 연도에 A국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2017년에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94만여 톤 정도 됐다가 이게 2018년이 되니까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감소를 하죠. 그리고 19년이 되면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2020년이 되니까 다시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원래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이런 패턴을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 각 주에서 전 기간 동안에 4년의 기간 동안에 A국의 다른 모든 조건은 다 동일하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특별한 사회적 사건이 있었다든지 무슨 뭐 어떤 경제적 위기가 있었다든지 이런 거는 전혀 없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주었고, 또 돼지 전염병은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100년여간에 걸쳐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입증됐다라고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또 각 주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주 3은 그 단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표로부터 이제 무엇을 추론해내야 하는가를 이제 고민을 먼저 해봐야 되겠죠. 이 표가 보여주는 현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럼 이 표에 등장하는 이 현상이 또는 이 표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이 문제 1에서 인간 행위의 이성을 강조하는 입장과 감정을 강조하는 입장 중에 어느 입장과 더 일관된지 또는 어느 입장을 지지하는 근거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짐작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표가 보여주는 현상의 그 요점이 무엇일까요? 그 화면에 제가 쭉 요약을 해놓은 대로 이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A국 소비자들의 어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국산 돼지고기를 사 먹겠다. 그러면 뭐 소비량이 늘어날 테고, 그렇지 않겠다. 돼지고기를 안 먹겠다. 국산 돼지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러면 소비량은 당연히 줄어들 테니까 이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앞에 표에서 이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것은 소비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우선 하고, 그 A국의 경우에 주요 수입국에서 돼지 전염병이 2018년에 2건, 2019년에 5건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그 해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해오는 양이 감소했다. 이것도 여러분 표에서 쉽게 추론하실 수 있죠. 이 수입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요 수입국에서 돼지 전염병이 발병한 2018년과 2019년에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도 함께 줄었다. 그러다가 20년이 되면 다시 2017년 수준으로 복구가 됐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돼지 전염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돼지 전염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 사실로 입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국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또는 국내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돼지 전염병이 해외에서 발생했던 연도에 이게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감소했다.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추론할 수 있냐면, 이 주요 수입국에서 발생한 돼지 전염병에 대한 우려, 또 불안, 공포 뭐 이런 것들이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론을 바탕으로 이 자료 1 같은 경우는 문제 1에서 등장한 두 가지 입장 중에 인간의 행동이 이성적 판단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감정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또 가장 큰 힘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일관된 자료라고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돼지 전염병이 인간에게 감염되지 않는다. 이게 과학적 사실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전혀 돼지 전염병이 발생한 적이 없다. 이 점을 고려해 보면 만약에 이성적 판단에 따른다면 국산 돼지고기 그 소비량은 해외에서 발생한 돼지 전염병 그 사례와는 사실은 관련이 없는 것이죠. 즉 큰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이고 합리적인 판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방금 자료에서 보셨듯이 그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의 변화 추이를 보면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게 특히 이 돼지고기 소비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서 보면 이게 결국 감정, 즉 불안, 공포 이런 것에 의해서 결국 A국의 소비자들이 돼지고기 국산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그 소비 선택과 결정에서 이런 감정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또는 감정이 결국 이런 선택을 좌우했다. 이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성에 근거한다기보다는 감정에 의해서 행동을 실행하고 결정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제시문 1과 4의 주장과 일관된 것으로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 2는 또 다른 가상의 국가인 B국에서 도시별 식품 소비 지표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B국에 3개의 도시가 있는데 가나다라고 하는 3개의 도시가 있는데 이 3개의 도시에서 다양한 어떤 식품 소비 지표들이 서로 어떻게 대비되는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선 식품 표시 활용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각주 1번에 설명해 놓은 대로 식품에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영양 정보, 여러분 뭐 친숙하게 알고 계시죠. 또 유통기한 뭐 이런 것들을 그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구매할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걸 고려하고 활용하느냐. 그러니까 제품에 표시된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라든지 영양정보 같은 어떤 사실적 정보들을 소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얼마나 고려해서 특정 제품을 구매하느냐, 그 활용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품 소비 활용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그 식품을 구매할 때 굉장히 중요한 사실적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고려하고 또 분석하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식품 안전 정보 활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 용어가 시사하는 대로 식품을 구매할 때 정부에서 운영하는 식품 안전 정보 포털 사이트를 얼마나 찾아 들어가서 보고 이 식품이 얼마나 안전한지, 뭐 유해성은 없는지, 뭐 농약 잔류물은 없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또 고려해서 식품을 구매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식품 안전 정보 활용도 역시 점수가 높을수록 소비자들이 식품을 살 때 이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어떤 공신력 있는 정부라든지 이런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그런 객관적 정보들을 얼마나 많이 고려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추론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영양균형 상태하고 식품 소비 만족도는 이 B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각각 다른 도시에서 사람들이 식품을 소비할 때 어떤 식으로 식품 소비를 어떤 소비 선택을 하고 소비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초래되는 결과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즉 특정 형태로 또는 특정 형식, 특정 방식으로 식품을 소비함으로써 그 도시의 소비자들이 얼마나 영양적으로 균형 상태에 있는지,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식품 소비에 대해서 얼마나 주관적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자들의 영양균형 상태와 식품 소비에 대한 만족도는 특정 행태를 보이는 식품 소비에 따르는 결과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소비 영양균형 상태는 이 세 번째 각주의 영양균형 상태는 이 각 도시의 소비자들이 평소 섭취하는 식단에 포함된 영양소들의 어떤 균형 정도, 이게 얼마나 균형 잡힌 영양분들을 이 소비자들이 실제로 섭취하고 있느냐.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영양균형 상태가 우수하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식품 소비 만족도는 식품을 구매한 후에 자신이 얼마나 만족스러운 선택을 했느냐, 얼마나 제대로 된 선택을 했느냐에 대해서 그 소비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정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소비 선택 또는 소비 결정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어떤 바람직한 선택을 했다라고 주관적으로 느낀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죠. 그다음에 역시 중요한 또 조건으로
가나다 세 도시의 다른 모든 조건들은 다 동일하다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이 미국의 세 국가에서 세 개 도시에서 우선 가장 눈에 두드러지게 여러분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네 가지 모든 지표에서 한 도시가 유독 굉장히 점수가 높다. 이걸 여러분 금방 캐치할 수 있죠. 그게 어딘가요? 이게 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식품 표시 활용도도 높고, 즉 식품을 소비할 때 식품에 표시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식품과 그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도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또 분석하고 고려하는 이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영양 균형 상태는 굉장히 높고 소비 만족도 역시 굉장히 높더라. 반면에 나 도시와 다 도시의 경우에는 식품 표시 활용도 그리고 식품 안전 정보 활용도가 뭐 큰 차이가 없죠. 두드러진 차이라고 하면 가 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값이 떨어진다. 이걸 여러분이 이제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식품 소비 행태의 결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양균형 상태라든지 식품 소비 만족도를 보면 이 나하고 다 도시는 역시 두 도시 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가 도시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엇을 추론할 수 있어야 하느냐면 식품 표시하고 식품 안전 정보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품 선택 행위의 양상 또는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영양균형 상태와 식품 소비 만족도는 결과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우선 추론할 수 있어야 하고, 이 식품 표시하고 안전 정보 활용도는 값이 높을수록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이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또는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이걸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식품을 소비할 때 어떤 인지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처리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런 판단에 따라서 식품을 선택한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잠깐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듯이 이 식품 표시와 안전정보 활용도는 도시 가에서 모든 경우에 다 높고, 나하고 다는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아무튼 도시 가에 비해서는 두 도시 다 상당히 낮은 이런 이제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식품 표시하고 식품 안전 정보를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러한 이성에 근거해서 그 소비 선택을 했을 경우에 영양균형 상태라든지 식품 소비 만족도에서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이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이 답안에 이렇게 해설을 해야 되겠죠. 이 식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영양과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곧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인 행위 원칙을 세워놓고 그 객관적인 행위 원칙을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고, 이런 식품 소비라든지 안전 정보 같은 객관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또는 그 높은 그 도시에서 결과적으로도 어떤 영양균형 상태라든지 만족도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따라서 자료 2는 어떤 합리적인 식품 구매를 위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한 결과 그 도시 가에서 더 나은 영양균형 상태와 높은 만족을 얻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인간의 행동에서 이성적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문제 1의 제시문 2, 3의 입장과 일관된다라고 여러분이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문제 1에서 인간은 합당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어떤 최상의 결정을 내리는 그런 이성적 존재이고, 이처럼 이성에 기반한 행위 선택이 결국에는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문제 1의 그 이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또 지지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자료 1 같은 경우는 그 합리적으로는 또는 이성적으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고 또는 그럴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돼지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불안이라든지 또는 공포, 돼지고기에 연합된 그런 불안이나 공포에 좌우돼서
해외 돼지 전염병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국산 돼지고기 소비량이 하락했다. 이 결과를 보면 자료 1에서는 이러한 소비 패턴이 또는 소비자들의 선택이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명시적인 근거는 없죠. 그러나 제시문 1과 4를 여러분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 두 개의 제시문에서 인간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 또는 객관적인 옳음과 그름이 존재하지 않는다. 무엇이 옳은지는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또는 어떤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는 인간의 감정이 좌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료 1은 인간이 행위를 선택하고 실행할 때 감정이 중요하고 그 자체로 그것이 합당하다, 그것이 옳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자료 2 같은 경우는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객관적인 행위 원칙을 토대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이성적 판단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어떤 근거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자료 1과 자료 2가 문제 1에 등장한 두 가지 입장 중 어떤 특정 입장과 갖는 논리적인 관련성, 어떤 유기적인 연계성을 파악해서 여러분이 일관되게 답안을 작성하는지가 중요한 채점의 포인트입니다. 문제 2 역시 6개의 등급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고, 가장 좋은 답안은 자료 1과 자료 2에 제시된 현상을 우선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이것이 우선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정확한 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1의 제시문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계시켜서 그 두 가지 입장 각각에 대해서 충분히 그 지지 근거 또는 그 자료가 두 입장 중 어느 입장과 일관된다 또는 어느 입장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 학생 본인의 답안을 그 논리적으로 충분히 잘 서술했으면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테고, C 같은 경우는 앞에 문제 1과 비슷하게 자료 1과 자료 2를 정확하게 이해는 했는데 그 자료의 내용을 문제 1에 등장한 입장, 두 가지 입장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어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답안을 작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의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수준에 그친 답안, 이 경우에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급에 대한 그 평가 기준도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서 채점이 이제 이루어지겠죠. 마지막 그 3번 문제는 이게 이제 현실 문제를 학생들이 그 논술 전체, 모의 논술 전체 주제와 연결시켜서 이 여러분이 문제 1과 문제 2에서 습득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주장, 또 각 주장들의 핵심 논지 또는 논거, 이런 것들을 여러분 종합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문제 2에 등장한 두 가지 자료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두 개의 자료가 문제 1에 등장한 입장들과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그것을 어떤 특정 사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주장을 펼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 3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저희가 하나를 주었는데, 그 사례가 뭐냐면 어떤 한 지방 정부가 그 정부가 관장하는 그 지역 내에 어떤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려고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당연히 그 지역 주민들을 이제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공익 광고를 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가상의 상황을 저희가 주고, 이 공익 광고를 제작하는 어떤 부서에서 한 팀은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 또 발전소를 이 지역에 건설함으로써 얻게 될 이득, 또 원자력 발전 시설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는 메시지 중심의 그런 광고를 기안해서 이걸 그 지방정부에 제안을 했고, 또 다른 한 팀은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사람들이 활용해서
첨단 전자제품 이런 걸 즐기는 어떤 가족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 멋진 전기 자동차를 타고 아주 여행을 즐기고 있는 어떤 젊은 연인들의 모습이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담은 광고를 제작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제가 문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즉 광고 전략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공익 광고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어떤 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지를 학생 여러분이 잘 생각해서 그 두 가지 광고 중에 어느 하나를 반드시 선택을 하고 그 여러분이 내린 선택을 문제 1에 등장한 제시문들 그리고 문제 2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결하고 또 체계적으로 그 통합해서 자신이 내린 선택을 정당화해라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구조를 여러분 보시면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문제 1에서 인간의 행위에서 이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이 있었고 아니다. 인간의 행위는 감정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주장 그 입장이 이제 있었죠. 그리고 자료 1과 자료 2가 인간 행위의 이성적 기초를 지지하는지 또는 감정적 기초를 지지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자료를 읽었죠. 그러면 문제 1에 등장한 그 제시문들과 문제 2의 자료를 여러분이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광고 전략 중에 첫 번째 전략은 이건 되게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성이나 또 발전소를 건설해서 얻게 될 이득, 시설의 안전성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이런 중요한 정보들을 인지적으로 잘 처리하고 또 잘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 이게 굉장히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 주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이 되겠죠. 그러면 이건 문제 1에 등장한 인간 행위의 이성적 기초를 토대로 그 짜여진 전략일까요? 아니면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전략일까요? 이성을 활용하자는 것이죠. 이 지역 주민들의 이성에 우리가 호소해서 발전소의 중요성이라든지 발전소 건설에 따른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 건설에 이런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전략이 되겠죠. 그럼 두 번째 전략은 당연히 이것은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생산된 풍족한 전기 이걸 소비자들이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즐거운 경험들 그죠? 뭐 행복이라든지 또 신나게 여행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분히 원자력 발전소가 들어오면 그 전기 생산이 충분히 이루어질 테고 그럼 이런 풍족한 전기 자원을 사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좋은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구나. 그럼 기분이 좋겠구나.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삶의 경험들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호소하자는 것이니까 이건 다분히 이 공익 광고를 이성에 호소하기보다는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 라는 주장과 일관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 구조를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하면 이제 그 문제 1에 등장한 그 두 가지 입장과 또 자료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잘 연결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이제 정당화하는 작업을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이라든지 발전소 건설이 지역에 가져올 이득, 또 발전 시설의 안정성 같은 이런 상세한 메시지로 구성된 광고는 지역 주민들의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주장과 일관될 것이고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그 즐거움을 경험하고 또 많은 긍정적인 어떤 그런 정서 경험들을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 중심으로 구성된 광고는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또 효과적인 광고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 주장과 일관되겠죠. 그래서 이 추론을 바탕으로 해서 이성에 기반한 광고가 효과적이라는 이유는
문제 1의 제시문 2와 3 그리고 문제 2의 자료 2와 여러분이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체계적으로 논술을 해야 할 테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광고 전략이다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했다면 그런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문제 1의 제시문 1과 4 그리고 자료 1을 바탕으로 여러분 주장의 이제 그 정당성을 이제 여러분이 논술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또는 작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들을 뭐 예를 들어 보자면 감정에 호소하는 두 번째 전략이 더 효과적인 광고 전략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이유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이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조차도 감정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감정을 토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문제 1의 제시문 1 그리고 제시문 4의 주장을 토대로 해서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누리게 될 즐거움, 긍정적 감정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광고의 핵심으로 삼아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설득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칠 수 있겠죠. 그리고 통상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 그러면 되게 이제 불안해하고 또 그 공포를 느끼고 있음에 착안해서 이런 부정적 감정을 불식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나 중요성 또 원자력 발전소가 지역에 가져다 줄 이득 이런 것들을 아무리 설득하더라도 이건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펼칠 수 있겠죠. 그리고 문제 2에 등장했던 그 자료 1에서 여러분이 읽어낸 이게 그 돼지고기 소비량을 봤더니 이런 상당 부분 이런 불안이나 공포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감정적인 그런 선택이 굉장히 이게 두드러진다라고 하는 이 자료 1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에 호소하는 것이 즉 첫 번째 광고 전략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그런 여러분의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또는 그걸 초월해서 이성에 기초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고 이런 합리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고 또 개인이 어떤 것을 원하고 또 소망할 때 그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그 자신의 소망이나 또는 자신이 원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지를 따지는 그런 한목적적 합리성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행동 실행의 토대이다라고 하는 그 주장들이 제시문 2와 3에 등장했기 때문에 이 문제 1의 제시문 2, 3을 토대로 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왜 꼭 필요한지 지역에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시설의 안전성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이득 또는 이익 이런 것들에 관한 객관적 정보를 많이 제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객관적 정보 또는 객관적 사실적 정보를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인지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분석하고 수용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광고 전략이 된다. 그리고 그 문제 2에서 자료 2에 등장했던 그 현상을 토대로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이런 그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객관적 정보에 기초해서 어떤 이성적 판단을 했을 때 또 선택을 했을 때 본인이 내린 선택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이성에 호소하는 전략이 일시적인 어떤 뭐 즐거움이라든지 또 좋은 기분이라든지 이런 것에 호소하는 그 감정을 위주로 구성된 그런 광고 전략보다는 궁극적으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3의 핵심은 우선 학생들이 본인의 선택을 반드시 내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또는 이것도 그르고 저것도 그르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라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두 가지 광고 전략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선택의 근거를 문제 1과 문제 2에서 습득한 그 제시문들에 등장하는 정보 또 주장, 견해 그 다음에 문제 2에 등장한 어떤 그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잘 연결시켜서 자기의 주장을 한번 정당화해보라 하는 것이 문제의 요구입니다. 따라서 문제 1에 등장했던
인간 행위의 이성적 기초와 감정적 기초에 관한 어떤 일반 논리와 문제 2에 제시된 자료를 공익 광고라고 하는 특수한 사례에 여러분이 적용해서 본인의 선택과 판단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은 답안 작성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제시문과 자료를 활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선택을 지지해주는 제시문과 자료를 단순히 활용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일견 반대돼 보이거나 또는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제시문이나 자료의 내용을 동원해서 그것에 대한 반박까지 제공을 한다면 논제의 조건에도 맞고 매우 풍부한 좋은 답안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가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왜냐하면 제시문 1과 4, 그 다음에 문제의 자료 1에 등장한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나는 감정에 근거한 또는 감정에 호소하는 광고가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나 제시문 2와 3 그리고 문제 2의 자료 2에 따르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반박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입장 또는 자기의 선택과 반대되는 제시문이나 자료에 대한 재반박까지를 포함하면 그것이 아주 우수한 답안으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쭉 해보면 문제 3의 채점 등급은 두 가지 그 광고 전략 중 하나를 분명히 선택해서 답을 했고 주어진 제시문과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자신의 선택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잘 정당화한 답안이 우수한 답안일 테고 C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를 분명하게 선택해서 답을 하긴 했는데 본인의 주장이 없이 단순히 제시문과 자료의 내용을 반복하는 데 그친 답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그 제시문들과 자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본인의 주장을 구성해내는 그런 노력이 없이 단순히 제시문을 그냥 반복하거나 또 자료의 내용을 그냥 단순히 반복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겠죠. 나머지 등급에 대한 세무 설명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2023년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논술 해설을 마치면서 제가 몇 가지만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 성균관대학교 인문계 모의논술은 그리고 저희 본 논술 시험 역시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치를 수 있는 시험이다 라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논술 주제 역시 고등학생들이 전혀 낯설게 느끼는 그런 주제가 아니다. 즉 고등학생들이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주제들이 선정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고등학교 교육과정, 교과과정을 여러분 성실하게 이수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다 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고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화려한 문체라든지 서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가의 주된 대상이 아니고 즉 글의 형식이 평가의 대상이 아니고 글의 내용이 평가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여러분이 문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문제의 요구에 따라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훈련을 위해서 또는 연습을 위해서 저희 성균관대학교에서 제공하는 모의 논술 그리고 논술 시험 가이드북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 적극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여러분 수험생 여러분 그리고 가족 모두의 건강을 제가 기원하고 성균관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날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 성균관대학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